그렇다면 과연 고흐는 천재일까요? 아니면 광기 어린 어떤 예술인의 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그 반고흐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지금 많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반고흐에 대한 이야기는 정보가 진짜 물결이 진짜 넘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한 반고흐 거의 전문가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지금 인상주의 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반고흐의 내러티브한 성격과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딱 15분이 있거든요. 네. 15분 동안 제가 슬라이드 제가 딱 한 10초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반고흐의 내러티브한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떻게 해요? 예, 노인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빈센트 반 고흐의 이름은요 원래 빈센트 반 호흐예요. 이게 네덜란드 이름인데요. 네덜란드 말로 이게 뭐냐면 빈센트가 이름이고요. 판이라는 거는요 영어의 오프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고흐가에 있는 빈센트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반고흐 집안에 테오도 있고 안나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 빈센트라는 거 지칭하지 않으면 고흐가에 이제 빈센트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반고흐 하면은 그 사람을 떠오르잖아요. 예, 그런 수식어가 됐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반고흐가의 빈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빈센트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작품을 많이 보실 건데 그 작품을 보시면 그 작가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사인을 하잖아요. 그때 빈센트라고 써요. 예, 반고흐라는 나라 한 번도 이렇게 사인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1853년부터 1890년도까지 어떻게 해요? 37년간 반고흐는 아주 짧은 생을 살다 갔어요. 네, 그러면 그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미술학적인 관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역사적인 이야기보다는 반고흐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저는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유형 심리 분석가입니다. 예. 근데 반고흐는요, 이 성격 심리 분석 관점에서 반고흐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의 삶과 작품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유형 분석도구인데요. 이거는요, 구루지에프, 이바노비치 구루지에프라는 아주 유명한 성격 유형의 대가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인간은 머리, 가슴, 장 이것이 온전할 때 항상 평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반고흐는요 여기서 가슴의 사람이에요. 감정중주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만의 필링이 굉장히 이렇게 필이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술가, 그다음 또 뭐요? 아웃사이더, 그리고 개인주의자, 독특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벌써 반고흐의 성격이 벌써 다 나왔죠.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의식 너머에는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무의식이요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건강할 때는 우리가 섬세하고요, 고흐처럼 이 4번 유형의 사람들이 그리고 창조적입니다. 반고흐처럼 그 크리에이티브한 삶 산 사람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밀밭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반고흐가 건강하지 않을 때가 문제예요. 감정의 업앤다운이 어때요? 엄청났죠?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렸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오해에 시달렸어요. 이게 사실은 애니어그램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내면에 수치심이라는 내적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은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살았던 반고흐의 인생을 작품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와 편견에 엄청 시달렸어요. 사랑에도 실패했고요. 현실적인 삶도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작품 또한 많은 평가가 엇갈렸죠. 자, 그러면 그 반고흐의 어린 시절을 보기 전에 반고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려 이렇게 수두룩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선천적인 장애부터 후천적인 장애까지 거의 한 10가지 정도 가지고 있어요. 방구가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그 작가 활동을 하는데 전문 작가 활동을 하는데 무려 2,0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어요. 1,560점 이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그러니까 이틀에 하나 꼴은 그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알겠지만, 유화라는 거는 이게 그리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처음에 이제 드로잉을 하고요,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채화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유화로 덧칠을 하는데, 근데 물감이 그 마르는 시간이 한참 또 걸려요. 네. 근데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작품을 하루 만에 그려냈는지 정말 방금 이런 광적인 어떤 집착과 열정이 아니면은 이룰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축두엽 간질 증상이 있어가지고 가세 박사가 아까 권 회장님이 아까 가세 초상에 그림 그리셨잖아요. 거기 가세 박사가 이렇게 들고 있는 약초가 있어요. 그 약초가 뭐냐면은 그 간질 환자에게 좋은 약초예요. 민간요법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일사병, 방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작품에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이 너무너무 이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방을 메고 나서 햇볕이 막 내리쬐는데도 어떻게 해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림을 다 마칠 때까지 거기서 그림을 다 마쳤다 그래요. 보통의 화가들은 너무 뜨거우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사병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네요. 이렇게 많은 병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 그림을 그려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방고우가 정말로 어릴 적부터 그가 천재였다라는 제가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어릴 때 이런 표정이었어요. 굉장히 좀 심각한 표정이죠. 이게 방고우의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예요. 어머니를 많이 닮아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많이 그리셨고요. 젊은 시절에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심각하죠. 이게 빈센트가 9살 무렵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요, 어린 목동과 어린 염소예요. 근데 보면 이게 그 9살 때 그림의 빈센트가 그린 첫 번째 작품인데 명암도 있고요. 제게 아니라서 그라데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원근감도 있고요. 이제 3차원적으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비교해 볼 만한 게 이게 피카소의 그림이에요. 피카소도 천재 화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피카소가 이게 9살 때 그린 그림인데요. 한번 비교를 한번 보시겠어요? 물론 드로잉과 이제 그 수채화를 비교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피카소는 앞면을 보고 있거나 옆면을 보고 있거나 우리가 어릴 때 왜 어릴 때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 평면적으로 그리는데 피카소가 이제 그렇게 그린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그린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방고는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린 거예요. 3차원으로 그린 거죠. 자, 시선도 향하고 있죠. 위를 바라보고 있죠. 그라데이션 됐죠.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9살 때 그린 거예요. 그에 비해서 피카소 그림은 이런 상황이죠. 어떤 그 학자를 이렇게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9살 때 이미 그 반고흐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그것을 관찰하는 어떤 그 신비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거는 이제 밀레의 그림을 이제 고가 이제 모작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빈센트가 아주 그냥 숙련된 화가가 되기 전에 사실은 8년 동안 아마추어 작가였어요. 정말 어디서도 정식 미술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이제 빈센트가 이런 그림 활동을 할 수 있게 아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후원해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4살 터울의 남동생 태호예요. 태호인데 태호가 이렇게 밀레의 그림뿐만이 아니라 구필라랑에서 열심히 그림을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물질적인 이제 지원을 해주죠. 근데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이제 밀레 그림이에요. 밀레 그림인데 여러분 저도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알겠지만 사실은 전신상 그릴 때 서 있는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 삶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냐면
굉장히 삶이 어둡고 힘들었어요. 무급 교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막 이랬는데 자유분방한 선교 때문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동자 그림도 그리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미술 실력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난 27세에 정말 화가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빈센트 반 고흐가 37세에 사망을 했는데 27세에 그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딱 10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림을 이제 시작한 게 그때 뭐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사랑에 고흐는 누구보다도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랑을 할 때마다 실패한 것 같아요. 네. 누구를 사랑했냐면 특히 일반적인 평범한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연상의 여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혼한 여인이라든가 특히 이 여자는 누구냐면 거리의 여자예요. 예. 우리 전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몸 파는 여자죠. 예. 근데 여자가 처음에 빈센트가 만났을 때 뭐였냐면 5살짜리 딸하고 임신한 상태, 임신한 상태 그녀를 만나고 너무나 가엾고 불쌍해가지고 그날 바로 빈센트가 시앤을 데리고 집에 데려와서 몸을 씻기고 그 다음에 밥을 주고 먹을 걸 줬답니다. 그래서 이 시앤한테는 그러니까 잘 꽃을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진해서 모델이 되어주고요. 예. 지금 임신한 상태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빈센트가 좋아했던 아이가 있는 외조부, 그러니까 숙부죠. 숙부의 딸이에요. 숙부의 딸을 좋아했는데. 고흐가 이렇게 시앤의 얼굴에다가 그녀가 입었던 옷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드로잉을 착착을 해서 복합적으로 그림해요. 이렇게 사랑의 열망을 누구보다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사랑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내놓은 아주 그냥 아주 걸작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이죠. 어느 날 이제 호르트가 이제 농부인데 지나가다가 어떤 일하고 들어가는 농부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감자에다가 커피 한 잔.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삶의 그 당시의 풍경을 그림에 담고 싶은 충동이 이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림을 이제 막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정말 대작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최소한 만들 때 이렇게 사전 연습을 드로잉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최소한 4개월 이상을 이 그림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태호한테 팔았는데 전혀 호평을 받지 못했어요. 그림이 너무 어둡고 재미가 없고 왜 이렇게 칙칙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야심작으로 내놨던 그림이 어떻게 해요? 예, 호평을 받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반 고흐가 그때부터 정말 좌절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정말 파리라든가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파리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리에 아주 새로운 화풍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술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공급상인 탕기 영감이에요. 우리가 왜 이제 이모들 보면은 이모 맛있는 거 주세요, 밥 주세요. 그리고 괜히 우리 이모 아닌데 이모라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탕기 영감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화가들의 어떤 그런 없어서는 안 될 지원자겠죠. 근데 이 그림을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이게 일본 화풍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우키요에라는 거예요. 예. 이 우키요에 판화를 프랑스, 그 다음에 북유럽에 문물을 들어온 이 탕기 영감이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마네라든가 모네라든가 그 외 인상파들이 다 어때요? 한 번쯤은 다 이 자포니즘, 일본의 화풍을 다 따라해봤다라는 거죠. 예. 이 웃기라는 게 원래 일본 말로 이게 덧없다, 이렇게 풍속, 덧없이 흘러가는 일상생활, 그 다음에 풍속화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예. 근데 이때부터 이제 화풍이 바뀌어요. 고흐가. 예. 와, 이거 완전히 굉장히 좀 샤방샤방하게 바뀌죠. 근데 고흐가 이제 여기서 알을 여기서 일하면서 자신의 우체부
우체부였던 자기 지인의 이제 초상화를 그려줘요.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비싸게 팔렸고, 그 다음에 조셉 롤랭이라는 이 우체부의 그 가족들까지 다 그려줘요. 이 그림이 엄청난 경매에 붙여줘가지고 비싼 그림이 팔렸다 그러죠. 그리고 문제의 그 반고의 인생에 어떤 그 반전을 가져오게 한 폴 고갱입니다. 예, 딱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굉장히 마초남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반고의 인상하고는 좀 다르죠. 마초남처럼. 예. 그래서 폴 고갱이 성격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매번 작품에 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싸우는 거죠. 싸워가지고 이제 이게 아르레에서 이제 밤의 풍경들을 그렸는데, 이게 이제 아르레 침대, 이제 말 공동체, 그러니까 예술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고갱을 데려와가지고 정말 예술가의 꿈을 펼치고 싶었는데, 고갱과 맨날 다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꿈이 자꾸만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도 그렸고요. 이게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예. 마치 용광로의 그림이 막 불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바로 아르레 풍경이다라는 고유의 어떤 감정을 이해한 거야. 그리고 이 카페의 주인이 진호 부인이에요. 예. 우리 몇 명 안 되는 빈센트한테는 몇 명 안 되는 지인이 있었는데, 이 진호 부인이 자기를 항상 잘 도와주니까 예쁘게 초상화를 그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책도 갖다 놓고 아주 지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줍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폴 고갱이 어떻게 그리냐면,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 안에 진호 부인은 술집 마담일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아주 그렇죠. 네. 뒤에 보면 술 취해서 이게 널브러져 있고요. 조셉 롤랭이 있고요. 이게 빈센트고, 이제 고갱이 있고, 이 여자는 아마 거리에 몸을 파는 여자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흥하고 고갱이 서로 이렇게 작품에 대한 이견, 그리고 현실적인 거,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려는 서로의 그런 입장 차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유명한 밤의 카페 아르리죠. 여기 보면은 이게 사람이 서 있는데 마치 12제자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까 얘기한 유일하게 반고흐가 유료로 팔린 그림이에요. 아르레 딱 도착했는데 포도를 수확하는 그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막 태양을 그리고, 와, 이것은 뭐야? 정말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빛이 있고, 그다음 명암이 있고, 색채가 있네? 이러면서 그 그림을 그대로 담았는데 안 팔렸어요. 그런데 웨젠봇이라는 동료 화가가 누나한테 압박을 해가지고 이거 좀 사주세요 해가지고 팔린 유일한 작품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그림을 그리는 빈센트를 고흐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흐는 나름대로 자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자기를 자꾸 이상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한 말다툼 끝에 이제 자신의 귀를 자르는데, 이 그림을 좀 둘이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요. 이게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 다 아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은 너무나 차이가 나죠. 예. 이때는 정말 고가 좀 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고, 이때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태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조카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꽃피는 아모드 나무라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줬대요. 그러니까 빈센트가 건강할 때는 이렇게 그리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대작이 됐잖아요. 예.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한번 볼까요? 이게 사이프러스 나무라는 거예요. 사이프러스라는 종류의 나무인데, 이게요, 이게 속게 자라기 시작하면 거의 하늘과 맞닿을 정도로 굉장히 높게 크게 자란대요. 그리고 이 나무는요, 이 나무에 대한 정설이 있는데, 한 번 이렇게 칼로 베게 되면, 그다음부터 뿌리가 자라지 않는데요. 예. 그만큼 이 나무가 굉장히 예민하고, 그 다음에 죽음과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런 의미를 이제 그림에다 담아 놓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하늘은 요동치고 있는데 바닥은 어때요? 이 마을은 정말 자신의 마음과 같지는 않게 너무나 고요하고 조용한 거예요. 근데 유난히 하나 이렇게 높이 솟아오르는 이거 있죠? 이게 뭘까요? 교회의 철탑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던 고우의 마음을 이 그림에 담았답니다. 그네 아주 세계적인 아주 비싼 값으로 팔리게 됐죠. 네. 시간이 갔나요? 이게 그 유명한 그 마지막 고우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그 생데미에서 이제 그린 그림이요. 이게 그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는 그림인데 그 네덜란드에 가면은 이 해바라기 하고 이 밀밭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히 이제 고우가 좋아했던 것이 이제 밀밭이라고 그러네요. 그 밀밭에서 이게 잘 보면 요 세 갈래의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뒤쪽으로 가면은 고우가 지금 죽어 있는 그 무덤이 있는 길이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고우가 가는 고우의 태호의 집이고 이쪽으로는 마을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마치 요거를 이렇게 옮겨 놓으면은 고우의 귀를 연상하는 그림이다라고 해서 고우가 여기서 이제 권총 자살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설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고우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총으로 쐈냐? 그 쏘는 위치가 그렇게 자살에 이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대요. 고우가 자기 자신을 쏜 게 아니고 사실은 주변의 불량배가 고우를 쐈는데 그 아이들이 어디 다칠까봐 자기가 그것을 안고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총 맞은 상처 입은 배를 줍고 숲속까지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는 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정설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가설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여튼 저는 이게 고의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 까마귀 나는 밀밭 이 그림을 보면서 고의 이 파란만장한 너라티브했던 이 삶을 마감을 합니다. 고우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한 사람, 나올 수 있게 도와준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누구냐면 동료 화가인 저기 베르나르라는 동료 화가가 있었고 또 한 명은 누구냐면 그러니까는 테오의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는 제수 씨죠. 테오의 와이프, 테오의 부인이 이제 비네트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그 베르나르가 이 장례식의 그림을 그린 거고요. 갑자기 형이 죽고 나니까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그렇게 절친했던 테오가 이제 형이 죽고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6개월 후에 이제 전시회를 최초에 그러니까 반고우 생애 최초의 전시회를 딱 엽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태우도 곧 죽습니다. 그 당시에 메독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저기 요한나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태호의 와이프예요. 그리고 아까 그 그림을 그려준 조카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나가 보기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졸지에 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도 잃었죠. 그리고 그 유명하던 그 뭐 화가다 하는 그 저기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되게 막막하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유품을 막 들다 보니까 그 유품에 빈센트하고 그 자기 남편 테오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800여 통이 넘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하나씩 다 읽어보니까 빈센트가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시아주머니가 일반인은 아니었구나. 자, 우리 그럼 이걸 가지고 전시를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바로 이 전시예요. 그래서 1991년도에 파리에서 요한나가 이제 그 편지를 이제 그 공개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빈센트에 대해서 알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테오와 그 빈센트는 나란히 이제 그 무덤에 묻히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정말 이해 못할 삶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빈센트 반 고흐를 이해했던 한 사람, 논 맥클란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이 사람을 추모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그 곡을 남깁니다. 이 곡과 보고요. 글쎄요. 제가 이제 반 고흐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하려니까 아마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반 고흐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사실은 지금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아주 그 멋진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나 고흐가 남긴
그의 어떤 삶과 작품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상상력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저트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